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작이라며 광화문 대통령으로 국민과 가까이 있겠다고 밝혔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도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지금 취임식 마치고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향후 일정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로 들어간 건데요. 문 대통령 내외를 기다리고 있던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들은 꽃다발을 전달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청와대 입성 후 첫 일정을 소화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시간 반쯤 전인 정오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만큼 과거처럼 성대한 취임식 대신 간소하게 치러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자택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를 전달받고는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다음으로 서울 현충원을 찾은 뒤 여의도로 이동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각 당의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협력의 정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도 만나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뉴스 이도성입니다. 네,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과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2시 30분에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리, 비서실장 인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들 이 얘기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전 국회의원, 손혁재 시사평론가, 허성무 세미래정책연구소 소장,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황교안 권한대행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자리가 글쎄 뭐 저 같으면 이게 뭐 편안한 자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글쎄 뭐 좀 황교안 권한대행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까 그 취임 선서식 그 장에서 보면 황교안 대행이 좀 환하게 웃는 표정보다는 좀 긴장한 표정을 이렇게 짓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권한대행으로서 몇 개월 국정 공백 기간에 어떤 일들이 주로 있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나마 대통령에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뭐 그런 자리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뭐 자세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두 분 관계가 미뤄 짐작컨대 썩 가까운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거 공식적인 일이니까. 아, 그럼요. 당연히. 뭐 또 새로 들어오는 분, 또 이제 그동안 국정을 이끌었던 분 간에 뭐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취임식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취임 선서식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기에서 국민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만 수시 반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대강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첫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이제 이낙연 전남지사가 내정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낙연 전남지사가 한 열흘 전에 통보를 받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 인준 절차를 밟게 되면 총리로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총리 내정자에 대한 또는 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한 또는 청와대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밝히면서 과연 그 인사의 기준을 보면서 앞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보궐선거로 치러지다 보니까 뭐 취임식을 뭐 성대하게 그렇게 과거 뭐 대통령 취임식처럼 그렇게 치르진 못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또 소박하게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볼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그러나 뭐 소박하지만은 예. 아주 내실 있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취임 선서 이후에 이제 그다음에 국정 기조에 대한 메시지 정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셨는데 사실 이제 내치와 외치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내치는 뭐 결국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권력을 나누겠다, 강화문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통합의 상징이 되고 예. 경제 일자리 잘 챙기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외치와 관련해서는 뭐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내용의 예. 함축적인 의미를 했고 또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런 전제를 따라서 평양도 방문하겠다. 사실 이게 뭐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데 방문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과도 도로 수통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책을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골고루 하셨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는 예. 권력을 나누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예. 제왕적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권력 나누기를 분명하게 했다. 그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하는 그런 분명한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취임사 전문에 나오는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하나씩 더 뜯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그리고 오늘 취임까지 여러 굴곡진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것을 또 바라고 있는지 또 고향 주민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열망이 사실 좀 국가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조카. 지금까지 이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의롭게 좀 청산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또 물가도 안정됐으면 좋겠고 지금 서민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복지가 잘 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주부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일자리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정책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민들을 좀 가슴을 좀 후련하게 통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같이 힘없고 그런 사람들 잘 살 수 있도록 좀 저 밑바닥 민심을 좀 살펴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제 출신 문재인 씨를 대통령을 뽑아준 데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탓을 끊고 씻기서 옆에 놓고 그랬지 뭐. 모든 것이 다 좋지. 공산당 김일성 독재가 싫다고 피난온 사람에다가 또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 용사를 보고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거는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예, 뭐 동네 주민들 또 고향 주민들 국민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홍은동 자택에서 나와서 지금 청와대로 갈 때 청운동 주민들도 이제 환영했고 떠나보내는 또 홍은동 주민들도 반갑게 이제 보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 속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일단 경호 문제도 있고 본인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할 수가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냥 편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격의가 없이 그리고 국민과 동떨어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을 하겠다. 그리고 제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닌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닌 그리고 함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광화문 시대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것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더 많아질 것이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방향도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연상이 됐던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행보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소박한 모습을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많이 이렇게 겹쳐져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을 응대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손을 두 손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꼭 약속을 하실 때 눈을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존중받고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대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아까 이제 당 대표분들 만나셨는데 정당 관계자를 만날 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가가서 먼저 스킨십을 합니다. 뭐 이렇게 허리 쪽에 손을 갖다 댄다든지 팔을 만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이게 뭐 인권 변호사 때부터 생긴 버릇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마음이 나중에 국민한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위치에서도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로부터는 뭐 행복한 그 대통령을 모시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은동 자택에서 나온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렇게 뭐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홍은동 주민분들 들으면 또 서운하실 수도 있겠죠. 그냥 평범한 우리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동안 이제 생활해 오시고 그 모습을 나오는데 평범한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아까 이제 취임소에서 했습니다만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제가 광화문에 있는 한 작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잠깐 갔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그 어머님들 한 4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방금 화면에 나온 저 홍은동 자택 나오니까 아니 저렇게 우리들이 사는 동네랑 똑같은 것 같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제 저도 좀 놀란 것이 어제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 차가 홍은동 자택에 있는 그 골목을 한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다 보면 그냥 뭐 동네 주차돼 있듯 한쪽에 주차가 돼 있고 그런 아주 소박한 아주 그런 서민 동네의 어떤 골목길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사실 저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민의 품성 또 그렇게 살아온 인생 이런 것들이 뭐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장면이고 저런 어떤 인생의 경험과 품격이 바로 취임사에서도 오늘 말했습니다마는 정말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저런 어떤 생활이 그대로 국민 속으로 녹아들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양산 자택 있지 않습니까? 양산 자택이 뭐 아방궁이다 이렇게 뭐 공격도 선거 기간 중에 했는데 벌써 아방궁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렇게 공격을 했었죠. 근데 사실 하나 일화를 소개를 드리면 김정수 그 영부인 여사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문재인 그 대통령이 노 대통령 서거하시고 2010년쯤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알려진 이야기인데 유튜브에도 많이 이제 돌고 있죠. 근데 그걸 뭐냐면 양산 자택에 김정수 여사 혼자 일을 뭐 이것저것 집안일을 다 하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 워낙 외딴 집이고 그런 집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화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뒷주머니에 있는 전화기가 이 팔이 부러져서 꺼내지를 못해가지고 신고도 못하고 한 2시간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아주 그렇게 소박하고 어려운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방궁이라 공격도 받았는데 어쨌든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온 서민의 삶 이런 것들이 바로 본인이 아까 약속하신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아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든든한 대통령 또 뭐랄까 강한 대통령 뭐 여러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을 텐데 좀 친구 같은 대통령, 서민다운 대통령 이것이 아마 또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은동 자택을 나올 때 우리 주민들과 했던 얘기 좀 잠깐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유, 우선 꽃까지 받고.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계속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뽀뽀해드려. 어유, 한 달 됐답니다. 얘가 셋인데 알고 지내는 이거 주민이에요. 건강히 보내고 있으세요. 축하합니다. 사실 뭐 국회에서 또 청와대에서 권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말도 좋지만 사실 저렇게 국민 속에서 얘기하는 모습이 참 보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모습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경호라는 것이 따라붙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 또는 행선지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 그런 뒷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 경호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이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면 이 필요한 때에
대통령이 언제라도 서민들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시장에 간다 그러면 미리 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경호관이 쳐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가더라도 제대로 시민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냥 그 화면에 잡히는 그림으로 만나게 되는 건데 실제로 대통령이 언제라도 정말로 국민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시장에 수을 찾아갈 수 있고 시장 가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경호팀에서는 좀 대통령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통령이 존재 이유가 바로 국민들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경호하는데 얽매이지 않고 정말 국민들과 또 서민들과 저런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임사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퇴근길에 또 시장에 들러서 이제 뭐 시민들하고 뭐 이렇게 막걸리도 한잔 하시겠다는데 그 청와대 옆에 좋은 시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맛집들 많은데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과 막걸리 한잔하는 모습을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닌가요? 아까 이 정의당을 방문했을 때요. 노회찬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 지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야당 의원들과 함께 소주를 같이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라도 야당 대표들 또는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소주도 기울일 수 있고 막걸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소탈한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매일 이렇게 시민과 소주만 먹을 수는 없어요. 이제 풀어야 될 이 과제가 워낙 산재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회 취임사를 통해서 밝힌 국정 운영의 큰 방향들 저희들이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그리고 안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야당과 또 대화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짧게 끊어가는 이제 연설문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고 민정수석도 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국민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또 싫은 소리를 들었는지 다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 대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또 국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아마 오늘 취임사에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문으로 이렇게 예. 딱딱딱 이렇게 잘 와닿게 예. 이렇게 쓰셨는데 아마 누가 옆에서 거들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잘 썼고 아주 뭐 많은 내용을 예. 짧게 다 담아냈다 그렇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게 권력기관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권력기관을 반드시 견제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주겠다. 예.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권력기관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예.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검찰 권력과 국정원 권력의 개혁 부분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런 이야기고요. 제일 핵심적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우리 고향에 이제 낙향에서 이제 공술에 또 공수라는 불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은 그야말로 사심없이 5년간 잘하고 정말 빈손으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양산집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예. 양산집이 그 산속에 들어있는데 주변에 뭐 몇 집밖에 없는 아주 좀 오지의 산속입니다. 예. 굉장히 뭐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불편하고 그런 곳인데요. 예, 그 집은 원래는 그 부산 시내에 있는 모 대학의 미술 교수님이 쓰시던 집인데 예. 너무 불편해서 이제 시내로 나오시고 그 집을 사서 들어간 겁니다. 본인이 만들거나 지은 집이 예. 아니고. 근데 가보니까 뭐 굉장히 이제 산속이다 보니까 이 직접 남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살림의 이제 예. 곳인데 남성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예. 아마 그게 이제 그런 걸 선호한 것도 본인의 성품이 잘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는 걸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이 시대 정신을 이제 만들어낸 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오늘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해오던 이야기들을 집대성한 그런 것인데 아주 감동이 있었어요. 들은 이야기인데 예. 그것은 뭐냐면 이대로만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훌륭한 대통령 같고 우리 정치문화 선진화되고 선진국 되겠다 이런 희망이 생겼는데 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제가 떠올린 사진은 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참모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옆에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참모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런 사진이 빈라덴 제거 작전 그렇습니다. 예, 그때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실천할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도 그러한 오바마 대통령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통령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그 가슴에 남는 말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있는 대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통합이거든요. 예. 협치도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통합과 협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다른 야당과 협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협치의 구심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여론의 지지거든요. 그럴 때 대통령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국민, 이 여론이 뒷받침이 될 때 다른 야당도 사실은 협치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대통령, 그래서 잘못한 거 인정하는 대통령, 거기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있는 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취임사가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흐르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허승우 소장께서 이제 이 안에 내치와 외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5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통합이고요. 개혁과 민생과 안보와 소통. 5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통합이라고 하는 건 잘 아는 것처럼 국민통합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 적재적소에 좋은 인사를 갖다가 삼고초려서라도 모시겠다는 이런 이야기. 개혁의 문제는 뭐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그러니까 정치개혁의 내부에는 이제 권력기관의 권력을 덜어내는 그 일이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민생 문제는 일자리를 가장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문제. 거기에다가 계층 갈등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개혁의 이제 민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보.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반도 안보 위기관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보에 대해 가지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중국 또는 뭐 여건만 된다면 평양까지도 가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서 안보에 대한 의도 굳건하게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통. 그걸 위해서 언제라도 국민들과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5가지 키워드가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을 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사실 소통, 협치, 통합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탈권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야 협치도 할 수 있는 거고 통합도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닌가 싶기도 좀 합니다. 잠시 뒤 2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또 민정수석부터 해서 여러 이제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긴장 속에서 좀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권위도 얘기하고 깨끗한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안보 위기 또 야당과의 대화도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글쎄요, 어떻게 이 부분은 좀 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듣는 방안이 더 나은 건가요? 일단은 대통령께서의 국정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각 당들이 주장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본인께서 공격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처음 관련된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내각을 발표하면서 국정원장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정보 동향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빨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담당자를 임명함으로써 이런 불안들을 조금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이 협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어차피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 건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각 당사를 방문해서 좀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후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또 저희 당사까지 방문해 주시고 축하와 함께 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도 피곤이 많이 쌓이실 텐데 실시간도 없이 바로 취임을 하시고 또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중책을 맡으시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또 우리 또 그러고 이 선거 될 것이라 여러 가지 경향이 없을 텐데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안철수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고 우리가 승복하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펴나가시는데 당으로서 협력의 방점을 두고 또 야당이기 때문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력을 다 하셨는데 먼저 우리 당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당과도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타협도 하면서 힘들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 꼭 이루어내시고 또 현재 안보 위기, 경제 위기인데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바른정당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야당 당사 또 야당 이런 지도부 방문하고 하는 게 결코 그냥 오늘 하루로 그치는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5년 내내 이렇게 야당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한편으로 타협도 하면서 협력도 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촛불의 승리라고 생각되고 온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에 찾아주신 첫 번째 대통령이십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바랐던 영혼도 그러하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 남북 관계 이런 것 제대로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면에서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정의당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앞으로 야당과의 이 협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이제 하나가 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2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리와 비서실장 또 각 수석들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낼 것 같은데 뭐 공식적으로는 저희들 엠바가 걸려 있긴 합니다만 이미 이제 뭐 소문 형태로 다 돌고 있어요. 예, 뭐 요즘 SNS가 워낙 발달해서 그런지 뭐 주 프로필까지 도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민정수석의 조국 교수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뭐 조국 교수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언론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는데 사실 이런 측면일 겁니다. 지금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어떤 경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사실은 민정수석이 어떤 검찰 내부를 너무 잘 아는 검찰 출신이 오고 그걸 통해서 사실 검찰을 그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권력기관화가 되는 굉장히 그 힘 있는 그런 수석으로 그렇게 자리하는 어떤 폐단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이것을 새롭게 임명해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정하다 보니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하고 또 김상곤 그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춰왔던 조국 교수가 사실은 그런 비검사 출신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좀 지켜봐야 돼요. 아직 뭐 조국 교수가 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그냥 2시 반에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수석까지 언급이 안 될 거고 아마 국무총리 내정자, 그다음에 국정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 정도만 일단 이야기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민정수석을 조국 교수로 내정을 한 거는 좀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내정한 건 맞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문의 전제로 한다면 일단 조국 교수가 형법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아니지만 검찰의 생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형사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 분야, 그다음에 기소에 관련된 검찰의 그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소 독점주의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 제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로 하여금 검찰이 약간 개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게 기용한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비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힘으로써 이제 검찰 개혁을 조금 이제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 타당합니다만은 검찰이 뭐 보통 조직입니까? 비검사 출신 학계에 있던 분이 온다고 해서 그게 뭐 고분고분 말 듣고 이런 조직 아니잖아요. 그 과연 뭐 민정수석이 컨트롤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뜻대로 될지. 사실 검찰개혁의 과제는 뭐 청와대만의 과제도 아니고요. 또 민정수석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민정수석이 본래 역할이 아니에요. 검찰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조국 교수가 된다고 하면 조국 교수는 그동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고 또 공천을 할 때마다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호흡이 맞는다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된다 그러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역할을 잘해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검찰 출신이 오게 되면 자기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검찰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박수현 의원님께서 뭐 이렇게 몇 명만 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명만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국무총리 내정자 그다음에 비서실장과 몇 명의 중요한 포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정도는 발표를 하게 되겠죠. 또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인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정도도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조국 교수나 또는 조현옥 교수가 거의 내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좀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있어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이제 소문이 빨리 가니까 공식 발표보다 소문이 먼저 나서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국 교수도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와 있네요. 민정수석도 중요한 자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내치를 책임질 사람은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총리는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내정됐다는 게 이제 공식으로 그걸 확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낙연 지사를 내정한 이유, 그것도 열흘 전에 이제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낙연 지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예. 전남지사고 또 전남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론사 기자 출신이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정계에 입문했는데 동교동을 통해서 전형적인 동교동계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리고 다선 의원이고 그래서 정치권 내에서 중량감도 아주 높으신 분이고요. 예. 뭐 이제 지금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후보 시절에 여러 예. 번 호남을 방문하셨을 때 호남 총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그게 또 비난을 받으니까 비영남 총리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예. 실제로는 호남 총리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그런 소외, 호남 분들의 한 이런 것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 그리고 5.18의 정신도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조문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임종석 비서실장과 예. 가장 청와대의 핵심 키맨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정부 전체, 행정부 전체를 운영하는데 총리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중요한 두 사람을 다 호남 출신, 그것도 전남 출신으로 이렇게 내정했다는 것은 호남과의 약속, 또 국민과의 약속을 예.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더군다나 다선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예. 또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예. 국민과의 소통, 정무적 능력 이런 것들이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복합적으로 해서 발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집니다. 예. 인터넷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일단 광주 전남 지역 호남 분들은 이 이낙연 지사를 총리로 내정한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환영하는 반응이 좀 그렇죠. 많더라고요. 시민단체 쪽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 예.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그 호남 홀대론에 관련된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걸 해명하는 부분이 되게 힘들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정권이 교체된 뒤에 예. 호남을 홀대하는 게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로 함께 가겠다라는 그 부분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남 전라남 도지사였던 그 총리를 이낙연 총리 내정자를 정한 걸로 보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본인이 약속했던 그 후보 기간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보여준다는 점에서 총리 예. 후보자를 이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호남 홀대론의 근원지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신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만나셨어요. 그런데 뭐 굿모닝으로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문모닝으로 많이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제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협조해 주느냐가 원래 지금 이낙연 지사로 인해서 뭐 국민의당이 갑자기 뭐 모든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이 다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박지원 대표나 이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호남 민심도 조금 변할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박지원 대표가 한 말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서 그 인사에 관해서는 기왕에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박지원 대표가 오늘 거명되는 분들을 보니까 아주 좋은 분들이 거명이 돼서 신선하고 좋다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예. 뭐 호남 분들은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인데 앞으로 향후의 정당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정권 교체 분명히 우리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 문재인 대통령 되신 거 환영한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국민의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점은 서로 협조를 하겠지만 견제도 빼놓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왕에 원래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협조를 묻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같이 잘 협조할 제1의 어떤 파트너, 대상이 국민의당이다 하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있고 사실은 박지원 대표도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보수 진영의 어떤 정당들과 어떤 관계들을 설정해 나가는데 국민의당이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뭐 진지가 되어서 좀 힘이 서로 돼줄 것은 틀림없고 서로 잘 인식하고 있는 발언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이낙연 지사가 된 데는 또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친문 패권이라는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패권주의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 철학이 같다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친문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낙연 지사가 총리로 내정되는 그런 점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도 역시 친문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박원순이라거나 아니면 더 밖에 강범위한 다른 인맥이었는데 이번에 뭐 가장 선대위에 들어와서 핵심적 인물이 되어버렸고 비서실장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포스트의 인사들을 친문이 아닌 오히려 더 그동안 친문을 비판했던 분들을 다 그 수용함으로써 정말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 특별히 이제 이 인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어쨌든 방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 세 개는 확실하게 연합하고 연대하겠다는 걸 했고 또 그걸 넘어서 부분적으로는 바른정당이나 또 사안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까지도 넓게 사안에 따라서 협조하고 협치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아마 이낙연 총리 내정 이후에는 아주 공학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청문회를 타겟팅으로 한 인사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정말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총리 내정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전철을 뒤풀이지 않기 위해서 청문회 통과를 아마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뽑은 것도 뭐 작용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영남 출신 대통령의 호남 출신 국무총리, 호남 출신 비서실장. 이 충청도가 강원도가 서운할 수 있지만 지금 뭐 경호실장에 거명이 되고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은 또 충청 출신이니까 뭐 골고루 지역 안배도 좀 이루어지고 뭐 적절한 인사다 이제 이런 평이 좀 나올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선거 과정 중에 경선 과정 중에서 경쟁했던 그런 동지들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이끌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만큼 이렇게 안희정 충남지사나 또 김부겸 의원 또 등등 이재명 시장 등 여러 당 내의 그런 인사들과 적절한 그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보고 오늘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하나의 키포인트, 키워드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탕평 인사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하게 발표는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이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전국적으로 지역 안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외교 안보 쪽에서는 뭐 여러 이제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도 중요하고 또 국정원장도 중요한데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 가운데는 또 이제 서울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좀 맞겠는데 이 국정원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 필요하면 워싱턴도 가고 북경도 가고 그렇죠? 또 조건만 조성이 된다면 이제 평양도 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외교에 힘을 쓰겠다 이런 거를 이제 공식화한 거죠. 일단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사드도 있고 뭐 FTA 재협상에 관련된 논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부분은 명확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대상이 제한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몇 개월 동안의 공백 동안 국제관계가 우리만 빼놓고 심각하게 전개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그 취임사를 통해서 의지를 밝힘으로써 국민을 위해서라면 내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서 국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 선거에서 찍지 않은 사람들의 다수가 바로 이 안보 부분, 그렇죠? 이 외교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찍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60%의 우리 국민의 마음을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문 대통령이 좀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외교 안보 문제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통일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세트로 가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가장 잘못했던 일 중에 하나 바로 그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외교 안보 과정에서 사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잇따라 벌어졌고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북한과 대화 통로도 막히게 되고 그런 것들 북한 핵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마저 막혀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릇이 없고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논의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됐을
있었는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상황을 돌파를 해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 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또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말도록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정부 때 이라크 파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은 동맹으로서 이라크 전에 전투병을 파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은 안 된다는 뭐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그 국방과 외교의 기본 순위가 있는데 또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렸던 결정이 파병은 하되 비전투병으로 한다. 전투병으로 가면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거나 다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비전투병으로 파병하면서 재건병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미국의 체면도 세우면서 우리의 국익 또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도 지키고 또 전쟁 이후에 이라크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었고 또 우리 군대는 또 어떤 작전이나 전투의 경험은 있어야 되는데 전투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작전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현대전에 또 그 작전 능력을 수행시키는 이런 또 역할도 그렇게 다양한 실용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국익을 챙기는 실용 외교와 실용 안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다는 것을 제가 한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통일에 좀 디딤돌을 놓는 그 초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외교 관계를 잘 풀어야 돼요, 그렇죠? 안에 뭐 내치도 좀 잘 풀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남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마지막 변수는 이제 통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좀 주력을 좀 해서 통일부 장관도 좀 좋은 사람 모시고 국정원장도 좀 좋은 사람 모셨으면 하는 게 앵커 개인의 전 생각인데 대부분 국민들이 그 부분을 생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선거 기간 동안 관련해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 그리고 통일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결국에는 그 북한을 그 같은 민족으로서 껴안아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단순하게 그 남측에 있는 그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저희들의 과제인 역사적 과제인 통일을 이루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정권을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무현, 김대중 뭐 두 정권에서 모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니까 또 한 번 이제 10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에서 좀 열릴 가능성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아요. 뭐 핵 문제도 좀 풀어야 되고 뭐 사드 문제부터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친북 좌파 논란 그리고 김정은을 먼저 만나러 가겠다라고 공격받는 이런 논란을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작심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필요하면 워싱턴부터 날아가겠다라고 분명히 먼저 밝혔고 그다음에 베이징을 가겠다. 그다음에 도쿄도 가겠다. 그리고 여건이 성숙이 되면 평양인들 못 가겠느냐. 뭐 원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걸 중간을 딱 띄워가지고 김정은을 먼저 만나러 가겠다고 한 후보 이렇게 해서 공격을 계속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의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떤 철학과 신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제재나 이런 것들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서 전체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튼튼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또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북한 문제를 다뤄가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국민께 말씀을 드렸고 걱정하시지 마라. 안보든 외교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잘 슬기롭게 남북 문제도 좀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잠시 뒤 2시 30분에 청와대 춘추회관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부 인사 명단을 좀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번 기자회견을 좀 기자들과 좀 자유롭게 질의응답도 좀 하면서 좀 풀어나가면 좋겠는데 그건 좀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좀 그게 불가능한가요? 당연히 질의응답을 뭐 허용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뭐 기자회견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쑥 들어가 버려가지고 국민이 답답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일방주의에 대해서 뭐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소통 부재다, 일방주의다. 그것 때문에 또 정권이 굉장히 무너지는 한 단계가 됐던 것인데 뭐 그런 것들을 잘 봐왔었기 때문에 훨씬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소통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또 이제 빡빡한
정확하게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날이니까. 예, 아마 시간 관계상 또 뭐 그러지 못하고 인사만 발표하고 또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그래도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아까 그 국회에 가셨을 때 경호 부분만 보더라도 이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전에는 되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사람들의 접근을 좀 차단하는 모습이었는데 아까는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나다니실 때는 거의 근접까지 국민들이 오실 수 있게끔 해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기자들이 물어볼 게 있을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취임사들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설사 뭐 인사만 간단하게 발표하고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임기 중에 계속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필요하다면 이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 야당에게도 고급 정보 다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봤던 이렇게 좀 불통의 이미지는 좀 안 볼 수 있어요. 영화에서 보는 이런 감동적인 느낌을 주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가져보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서실장으로서 청와대를 떠난 지 근 한 10년, 뭐 9년이겠지만, 9년 만에 다시 그곳의 주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국민인데, 어쨌든 그것을 잠시 5년 동안 또 빌렸을 대통령으로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 연단했을 때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많은 상념이 좀 떠오르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각이 날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머릿속에 떠올 것 같습니다. 춘추관 현장 지금 잠깐 화면 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 준비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사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총리 문제라든지 비서실장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죠. 일단 뭐 인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자들이 왜 인선 배경이 있냐는 그 정도는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이 사람을 선택한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국정 방향, 아까 취임사에서도 대부분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국정 방향과 이제 국정 초반에 드라이브를 걸 그 개혁이라든지 국정 현안에 관련된 부분도 질문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청와대 입성이 조금 늦었어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끝나고 이제 청와대로 가면서 시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 10여 분 정도 지연이 돼서 청와대로 갔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과의 오찬도 뭐 자연스럽게 10여 분 늦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시 30분 정각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사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수년되면서 한 10여 분 정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조금씩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사 관련되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하니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황교안 총리하고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황교안 총리에 대한 뭐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은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황교안 총리하고 주고받은 말도 매우 중요할 거라 봅니다. 다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요 인사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뭐 오찬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건 늦어지는 거고 엠바고 약속을 지켰던 2시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자막으로는 인사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정리를 하죠. 이미 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캠프에서 안보 쪽 담당을 했죠? 네, 그렇죠. 안보에 관련된 부분 정책과 이 검토를 총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장에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앞서 얘기한 대로 임종성, 그러니까 전남 장흥 출신이에요. 이제 호남 분인데 이분이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친문계는 아닌데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충남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가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지역별로 또 이제 계파 뭐 이런 걸 떠나서 골고루 적재적소의 인재를 임명하겠다는 약속이 좀 지켜진 것 같아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제 탕평 인사와 균형 인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주요 인사 우선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주요 인사들의 그 지명에서도 보면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그런 측면들이 보이고 거기서 앞으로 내각 구성이 그런 원칙에 의해서 될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저희들이 예상 범주 들어와 있었습니다만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약간 좀 그쵸? 예상을 하셨던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발탁 배경이 뭘까요? 일단 내부에서는 뭐 물망이 상당히 올랐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결정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측근들이라고 하더라도는 뭐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 국정원의 앞으로 개혁해야 될 방향, 그리고 국정원에 가지고 있는 권한에 관련된 부분들의 생각이 서훈 그 국정원장 내정자와 좀 동일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하는 그 후보들을 누르고 서훈 그 국정원장 내정자를 내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북한 문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국정원 내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모 대학에서도 이제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 강의를 계속 해오셨던 교수님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때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자, 그럼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되고 관리해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은 어쨌든 최적격자를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지명자는 66년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부시장으로 이제 캠프에서도 좀 움직였고 그래서 사실은 친문계는 아닌데 물론 이제 두 번의 국회의원 경력은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좀 상대적으로 좀 젊다고 해야 될까요? 젊은 비서실장 밑에서 나이가 더 많은 수석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나이가 원래 하더라도 사실 임종석 그 실장 내정자는 이미 국회의원을 2차례나 했었고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임종석 그 내정자는 이 학생운동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대협 의장을 지내셨죠. 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런데 그러면서도 말하자면 이제 386이라고 불렸던 학생운동의 대표 자격의 한 사람인데 사실 그러면서 상당히 온건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화합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무리 없이 잘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임종석 내정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것은 기존의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이렇게 군림하는 비서실장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그 행정과 정책은 정부에 넘겨주고 책임 총리 아래도 책임 있게 해나가고 거기 입법적인 뒷받침은 국회가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지원해주는 실무형으로서의 비서실을 꾸려가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임종석 그 실장 내정자를 저도 너무 잘하는 제 후배인데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일반적으로 학생운동권이다 그러면 굉장히 역동성에만 주목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임종석 실장 내정자를 보면 굉장히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진중합니다, 성격이. 그리고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무직이지만 그 공직을 거치면서 훨씬 더 무게가 더해졌고 그 국회의원 2번을 하면서 그 외통위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외교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외교에 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안보실장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지금 안보 위기와 외교 위기를 잘 조율하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손학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통과 탈권위의 어떤 청와대 비서실 문화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발탁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네 분이 모두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자가 전대협 의장하던 시절에 임수경 의원을 이제 북한 평양 출전에 보내서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공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통일 문제, 남북 문제에 굉장한 또 관심이 깊은 분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 잠깐 우리가 이제 통일의 디딤돌이 되는 첫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임종석 실장을 그 자리에 앉힌 거는 또 남북 관계를 좀 풀어보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해석을 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인가, 뭐 지난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어떤 적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적의 개념에다가 평화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복합적인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차피 북한은 우리가 당장 타도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말하지만 당장 타도가 되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될 그런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방금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종석 뭐 전대협 3기 의장입니다만 그 이후에 국회의원과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런 등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완숙해졌다 할까요? 그러면서도 선배들을 가장 잘 모시고 소통할 줄 아는 아주 나이스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품이 비서실장 하기에는
아주 좋다. 주변과 소통도 잘하고 설명도 잘 해내고 그럼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무형을 동시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짧게 하나만 더 보충을 해드리면 저 아까 앵커 말씀에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적임자 그런 측면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임종석 실장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개성공단 지원법 제정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개성공단 문제는 바로 뭐 이걸 재개한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문제는 유엔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국제 전략 속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인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 속에서도 개성공단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거를 재개하는 문제가 어젠다로 예를 들어서 부각이 된다면 아마 임종석 실장이 그런 문제까지도 굉장히 좀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장이라든지 비서실장 내정자를 이른바 이제 남북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인물로 앉혔다고 하면은 또 반대쪽에서는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자리는 좀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을 좀 앉혀야지 이제 균형이 맞는 거겠죠. 군 출신 인사들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힘의 균형 그리고 그 청와대 안에서도 서로에 관련된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그냥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라 각 참모들, 장관들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만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그 대북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 쪽이라면 그러면 안보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쪽으로 아마 기용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기용한다기보다는 능력이 출중하면 뭐 당을 막론하고라도 이제 기용을 하실 테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총리라든지 뭐 국정원장이라든지 경호실장은 뭐 정부가 바뀌더라도 자리가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안보실이라든지 다른 자리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청와대 조직 개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없어질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새로 생기는 자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안보실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없애버릴 것인지 또 뭐 어떤 새로운 자리를 할지에 따라서 그 후속 인사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겠죠, 뭐. 오늘 안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를 개편하겠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정부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총리 아래 정부가 일을 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거나 아니면 지원해주는 역할, 확인해보는 역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 기능을 갖다가 또 권한을 낮추겠다 그래 약화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청와대 인수위가 있었다면 인수위 과정에서 그런 그림이 그려졌겠지만 인수위가 없이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임명을 하고 뭐 하겠지만 저는 이 청와대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뭐 이것과 결부지어 가지고 오늘 발표하지 않는 자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자리 가운데 일부는 아마도 청와대가 개편이 되면 없어지거나 다른 데와 통합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은 딱 진짜 꼭 필요한 자리만 딱 발표를 하고 그 후속 인사는 조금 더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청와대 로고도 그려져 있는데 로고도 또 바꾸나요? 조금마다 매번 바뀌면 청와대 로고도 많이 바뀌는데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바로 그냥 당선이 되고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 로고를 바꾼다든지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이름을 자꾸 바꾸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바꾸고 싶어 할 걸요. 어떤 좋은 사람들이 가서 어떤 좋은 일을 하느냐가 문제고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권력을 잘 분산해내서 그것이 뭐 집권한 몇몇이 독점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권력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권력을 나누겠다. 독점하면 오히려 권력이 커지는 줄 알지만 독점하면 할수록 권력은 작아지는 것이고 나누면 나눌수록 권력을 커진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 잠시만요. 이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곧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과의 오찬이 앞서 이제 청와대 입성까지 시간이 좀 수년이 되면서 조금씩 뒤로 밀려서 지금 관저에서 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식사를 아마 마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지명자들과 함께 저 연단에 올라서 인선 배경 또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입장을 좀 밝힐 것 같습니다.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뭐 상세하게 모든 것들 좀 밝힌다면은
기자회견이 꽤 길어지겠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간단하게 인선의 배경에 관해서만 설명을 하실 것 같고 예.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내각 구성이고 그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청문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인데 예. 그것과 함께 시험대에 오를 것이 바로 이제 내각 구성을 하려면 정부 조직을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 정부 조직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정부 조직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이후에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해경을 해체한다든가 이런 측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에서는 일부 있을 것이 이제 보이고 정부 조직법 통과가 예. 아마 그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험대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뭐 과거 구정부, 구 관료들과 이제 동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기 앉아 있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아마 대통령 2번 예, 취재하는 유일한 기자들이 될 겁니다. 이제 인수위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취재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관저에서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을 해서 예, 인사를 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저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섰어요. 그 끝이 좋았던 분도 있고 또 좋지 않았던 분이 많은데 사실은 뭐 좋지 않았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게 우리 역사, 정치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제 그 국민들은 되게 예. 짧은 단기간에 그 저런 그 동일한 장소에서 그 주인이 바뀌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전 정권에 뭐 공과 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 국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메꾸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하실 거고요. 예. 그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취임사에서도 소통에 관련된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 그리고 야당을 만나서 야당 지도자들과 얘기를 하는 부분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5년 내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잠시 뒤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발표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아마 질의응답까지 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우리 앵커께서 이제 기자를 하셨으니까 저런 중요한 인사지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변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보수석이나. 저 자체도 아마 새로운 출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왔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선과 관련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제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새 정부 첫 총리를 대탕평 그리고 통합형, 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그 취지에 맞게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호남 4선 의원 출신으로 당의 요직을 두루 여기면서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전남도지사로서 안정적인 행정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균형감도 잘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과도기입니다.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분인 만큼 협치 행정 또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합니다. 서 후보자는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았던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6.15 또 14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출신 인사 가운데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서 제가 공략했던 그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철저히 건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외교 라인과 호흡을 맞추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또 평화를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 내각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또한 국정원 개혁과 남북관계 안정화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인준해 주시고 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청문 절차를 거쳐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합니다. 임 실장 임명을 통해 청와대를 젊은 청와대, 역동적이고 탈군이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그런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임 실장은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한 인사입니다. 젊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청와대, 또 참모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청와대로 청와대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여당과 늘 함께 가고 또 야당과도 늘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청와대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제 의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확 달라진 청와대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에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합니다. 주 실장은 평생을 경호실에서 보낸 공채 출신 경호 전문가입니다. 주 실장을 임명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이 거듭나도록 할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경호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잘 뒷받침해 줄 분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까지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만큼 신속하게 청와대 이전 작업을 추진해주고 또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는 경호 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경호제도 또 새로운 경호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더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세 분에게 질문해 주시면 세 분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좀 국민들께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총리 후보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인사에 대한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좀 생략을 하고 관련자들, 임명자, 지명자들 간의 질의응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뉴스 빅5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